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우주에는 별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지만 사실은 별이 아닌 무언가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체가 다름 아닌 빛조차 삼켜버리는 블랙홀이라고 한다면요. 이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립니다. 블랙홀이라는 이름 자체가 검은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블랙홀의 정의는 아주 명확하죠. 중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 그런데 그런 존재가 별처럼 빛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그런데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난 몇 년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실제로 관측한 결과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천문학자들을 밤잠 못 이루게 만들고 있는 우주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기묘한 존재의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흔히 웹 망원경이라고 부르는 이 거대한 관측 장비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것 중 가장 강력한 우주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의 가장 큰 특징은 저고해선을 관측한다는 점입니다. 왜 하필 저고해선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우리로부터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죠. 이때 그 천체에서 나온 빛의 파장은 길게 늘어납니다. 이걸 적색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먼 천체들, 즉 우주가 막 태어났을 무렵에 만들어진 천체들에서 나온 빛은 우리에게 도달할 때쯤이면 가시광선을 한참 벗어나 저구해선 영역까지 밀려나 있는 겁니다. 웹 망원경이 저구해선을 관측하도록 설계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사실상 우주의 가장 깊은 과거를 들여다보기 위한 타임머신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망원경이 우주의 아주 이른 시기, 대략 우주가 탄생한 지 10억 년도 차에 되지 않았던 시절을 들여다봤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백 개에 달하는 아주 작고 아주 붉고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밝은 점들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정체불명의 천체들에 아주 단순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작은 붉은 점들, 영어로는 Little Red Dots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들으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이 발견은 곧 현대 우주론 전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천문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먼 천체를 분석하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하를 관측할 때 그 은하가 얼마나 밝은지를 측정하면 그 안에 별이 대략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은하가 밝다는 건 그만큼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별의 개수를 알면 그 은하의 질량도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붉은 점들에 이 계산법을 적용했더니 정말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천체들이 너무나도 밝았기 때문에 만약 이것들이 평범한 은하라면 그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들어 있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우주가 탄생한 지 겨우 몇천 년밖에 되지 않은 그 시점에 그렇게 많은 별들이 만들어질 시간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기를 만났는데 그 아기가 태어난 지 겨우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를 재보니 성인 남성만큼 크고 몸무게도 성인만큼 나가는 겁니다.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한 달 만에 그렇게 자랄 방법이 없으니까요. 당시 언론에서는 이 발견을 두고 우주론이 무너졌다는 식의 자극적인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의 역사, 즉 빅뱅 이후 은하와 별이 어떤 속도로 만들어져 왔는지에 대한 표준적인 이해가 통째로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과학적 태도 하나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관측 결과가 기존 이론과 맞지 않을 때
성급하게 이론 전체가 틀렸다고 선언하는 것은 좋은 접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 관측 결과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이 질문을 집요하게 파고든 연구자들이 결국 아주 놀라운 답을 찾아냈습니다. 2025년 서로 독립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던 세 개의 연구팀이 거의 동시에 같은 방향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로한 나이두 연구팀,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 센터의 안나 데 그라프 연구팀, 그리고 또 다른 연구진이 각각 발표한 논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이 작은 붉은 점들은 별들로 가득 찬 은하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훨씬 더 기묘하고 훨씬 더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바로 아주 짙은 가스구름에 완전히 감싸인 거대한 블랙홀이라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이 새로운 종류의 천체에 아주 모순적으로 들리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블랙홀, 별. 영어로는 블랙홀 스타라고 부릅니다.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역설입니다. 블랙홀과 별. 우주에서 가장 어두운 존재와 가장 밝은 존재를 하나로 붙여놓은 이름이니까요. 나이두 연구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천체들은 사실상 거대한 별처럼 빛을 내뿜고 있으며 그 밝기는 경우에 따라 일반적인 별의 무려 1조배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핵심 질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다는 블랙홀이 도대체 어떻게 별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블랙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하나씩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블랙홀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블랙홀이 어떻게 빛을 만들어내는지 그 놀랍도록 우아한 메커니즘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견한 작은 붉은 점들, 그리고 그 정체가 짙은 가스에 감싸인 거대한 블랙홀, 이른바 블랙홀 별이라는 결론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남겨두었죠.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이 도대체 어떻게 별보다 밝게 빛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블랙홀이라는 존재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랙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주에 뚫린 검고 거대한 구멍, 주변의 모든 것을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무시무시한 진공 청소기, 한 번 빠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어둠의 함정, 대략 이런 그림이죠. 이 이미지에는 부분적으로 맞는 구석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오해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랙홀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블랙홀은 사실 구멍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질량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공간에 압축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주 무거운 별이 수명을 다하고 자신의 중력을 이기지 못해 붕괴할 때 그 별을 이루던 물질 전체가 한 점을 향해 무자비하게 짓눌립니다. 그리고 그 밀도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 주변의 시공간 자체가 극단적으로 휘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이건 블랙홀 주변에 존재하는 어떤 경계선인데 물리적인 벽이나 표면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수학적인 경계일 뿐입니다. 이 경계 안쪽에서는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그 무엇도 빛보다 빠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계 안으로 들어간 것은 그 무엇도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블랙홀이 검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서는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방법이 없으니 우리 눈에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검은 영역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지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야말로 오늘 이야기 전체의 열쇠입니다.
빛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은 오직 사건의 지평선 안쪽뿐입니다. 그 바깥은 어떨까요? 사건의 지평선, 바로 바깥쪽은 아주 평범한 우주 공간입니다. 물질도 존재할 수 있고 빛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곳의 중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할 뿐이죠. 이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블랙홀과 관련해서 관측하는 거의 모든 빛은 블랙홀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블랙홀 바로 바깥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사건들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격렬한 사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블랙홀 주변에 가스나 먼지 같은 물질이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이 물질들은 블랙홀의 엄청난 중력에 이끌려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물질들은 블랙홀을 향해 곧장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물질들은 원래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블랙홀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나선을 그리며 서서히 안쪽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 결과 블랙홀 주변에는 거대한 원반 모양의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걸 강착 원반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욕조 배수구 주변에서 물이 소용돌이를 그리며 빨려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강착 원반에서 우주에서 가장 밝은 빛이 만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바로 마찰 때문입니다. 강착 원반 안에서 블랙홀에 더 가까운 안쪽 물질은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합니다. 반면 바깥쪽 물질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회전하죠. 이렇게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층들이 서로 맞닿아 스치면서 어마어마한 마찰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마찰은 물질을 미친 듯이 가열합니다. 여러분이 손바닥을 아주 빠르게 비비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마찰이 운동 에너지를 열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의 강착 원반에서 벌어지는 일도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만 그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벗어날 뿐이죠. 강착 원반 안쪽의 물질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회전하며 서로 격렬하게 부딪히고 스칩니다. 그 결과 온도는 수백만 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까지 치솟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뜨거워진 물질은 무엇을 할까요? 아주 강렬한 빛을 뿜어냅니다. 가시광선은 물론이고 자외선과 X선까지 폭발적으로 방출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처음의 역설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블랙홀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블랙홀 자체가 빛을 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블랙홀 바로 바깥에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기 직전의 물질들이 그 압도적인 중력에 짓눌리고 가열되면서 비명을 지르듯 뿜어내는 빛인 겁니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어두운 존재가 그 어둠에 삼켜지기 직전의 물질들 덕분에 우주에서 가장 밝은 광경 중 하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은 사라져가는 것들이 남기는 마지막 흔적인 셈입니다. 이제 여기에 웹 망원경이 발견한 그 작은 붉은 점들의 특징을 하나 더 얹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천체들이 아주 짙은 가스구름에 완전히 감싸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 조건이 왜 중요할까요? 일반적인 블랙홀의 경우 강착 원반에서 나온 빛은 상당 부분 그대로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자외선이나 X선 같은 아주 강렬한 형태로 관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블랙홀 전체가 아주 두꺼운 가스 담요에 둘러싸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쪽에서 뿜어져 나온 강렬한 빛은 바깥으로 나가는 길에 이 두꺼운 가스층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빛은 가스에 흡수되었다가 다시 방출되기를 수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빛의 성질 자체가 변합니다. 짧고 강렬한 파장의 빛은 점차 걸러지고 더 길고 부드러운 파장의 빛으로 바뀌어 바깥으로 새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바깥에서
이 천체를 관측하는 우리에게는 아주 기묘한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별처럼 부드럽고 붉은 빛을 내뿜는 둥근 덩어리로 말이죠. 실제로는 그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이 자리하고 있고 그 주변에서 물질이 격렬하게 파괴되고 있는데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저 아주 크고 붉은 별과 흡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구자들이 이 천체에 블랙홀 별이라는 모순적인 이름을 붙인 이유입니다. 이건 별처럼 보이고 별처럼 빛나지만 그 심장부는 별이 아니라 블랙홀인 존재입니다. 나이도 연구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들은 사실상 거대한 별처럼 복사를 내뿜고 있지만 그 밝기는 평범한 별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제 이 해석이 왜 그토록 중요한 돌파구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가 마주했던 문제는 이 천체들이 너무 밝아서 만약 은하라면 불가능할 만큼 많은 별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밝기의 원인이 별이 아니라 블랙홀 주변의 강착 원반이라면 문제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블랙홀은 아주 적은 양의 물질만으로도 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물리적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태양 이야기를 나눌 때 살펴봤던 핵융합은 물질의 질량 중 약 0.7% 정도를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런데 블랙홀의 강착 원반은 조건에 따라 물질 질량의 수 퍼센트, 많게는 10%를 훌쩍 넘는 비율까지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 블랙홀은 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에너지 엔진인 셈입니다. 그러니 이 작은 붉은 점들이 그토록 밝게 빛나기 위해 굳이 불가능할 만큼 많은 별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과 그 주변으로 끊임없이 떨어지는 가스만 있으면 충분했던 거죠. 그리고 이 발견은 우주론이 무너졌다는 자극적인 결론 대신 훨씬 더 흥미로운 방향의 질문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우주가 탄생한 지 겨우 몇천 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블랙홀이 이미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가 파헤칠 마지막 미스터리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블랙홀이 어떻게 빛나는지 그 우아한 메커니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빛은 블랙홀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빨려 들어가기 직전의 물질들이 마찰로 달아오르며 뿜어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우주가 탄생한 지 겨우 몇천 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블랙홀이 이미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이 왜 그토록 골치 아픈 문제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표준적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아주 무거운 별이 수명을 다하면 자신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해서 블랙홀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블랙홀은 보통 태양 질량의 수배에서 수십 배 정도입니다. 이걸 항성 질량,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블랙홀들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은하 중심에 자리한 거대한 블랙홀들은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이릅니다. 이걸 초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도 이런 블랙홀이 하나 있죠. 자, 그렇다면 별이 죽어서 만들어진 작은 블랙홀이 어떻게 태양 수십억 개 무게의 괴물로 자랄 수 있을까요? 답은 성장입니다. 블랙홀은 주변의 가스와 별을 계속해서 삼키면서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블랙홀과 충돌의 하나로 합쳐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성장의 속도 제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물리적 원리가 등장합니다. 블랙홀이 물질을 빨아들이면 우리가 이 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강착 원반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빛에는 압력이 있습니다. 이걸 복사압이라고 부릅니다.
빛이 물질에 부딪히면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하게 그 물질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보세요. 블랙홀이 물질을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삼키기 시작하면 강착 원반에서 나오는 빛도 그만큼 강렬해집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빛이 만들어내는 복사압이 블랙홀을 향해 떨어지려던 다음 물질들을 오히려 바깥으로 밀어내버립니다. 다시 말해, 블랙홀은 너무 급하게 먹으려 하면 자기가 만들어낸 빛 때문에 스스로 먹이를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자연적인 속도 제한을 에딩턴 한계라고 부릅니다. 마치 블랙홀에게 걸려있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에딩턴 한계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별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작은 블랙홀이 이 속도 제한을 지키면서 태양 수십억 배 크기의 초대 질량 블랙홀로 자라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웹 망원경이 관측한 그 작은 붉은 점들은 우주 나이가 겨우 몇천 년이었던 시점에 이미 거대한 블랙홀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건 마치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정해진 양 이상은 먹을 수 없다는 규칙 아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이 되어 나타난 겁니다. 규칙을 지켰다면 그렇게 될 시간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아주 무거운 상태로 시작했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그 규칙을 우회했거나 그리고 흥미롭게도 현재 천문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들도 정확히 이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방향은 이 블랙홀들이 애초에 아주 무거운 상태로 태어났을 가능성입니다. 이걸 무거운 씨앗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우주 초기의 아주 특수한 환경에서는 거대한 가스 구름이 별을 만드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통째로 붕괴해서 아주 무거운 블랙홀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난 블랙홀은 처음부터 태양 질량의 수만 배에 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후 초대 질량 블랙홀로 자라는 데 필요한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두 번째 방향은 어떤 조건에서는 블랙홀이 에딩턴 한계를 일시적으로 뛰어넘어 물질을 삼킬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걸 최딩턴 강착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블랙홀 주변의 가스가 충분히 두껍고 밀도가 높다면 강착 원반에서 나온 빛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빛이 갇히면 복사압으로 물질을 밀어내는 효과도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블랙홀은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물질을 삼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블랙홀 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죠? 바로 아주 짙고 두꺼운 가스구름에 완전히 감싸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최딩턴 강착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과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블랙홀 별이라는 이 기묘한 존재는 단순히 우리가 관측한 이상한 천체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초대 질량 블랙홀이 어떻게 그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주는 결정적인 단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짙은 가스 담요가 빛을 가둬서 복사압을 억누르고 그 덕분에 블랙홀은 평소의 속도 제한을 넘어 폭식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그 가스 담요 때문에 우리 눈에는 붉은 별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아주 일관되고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블랙홀 별이라는 해석은 현재 가장 유력하게 지지받고 있는 설명이지만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결론은 아닙니다. 여러 독립적인 연구팀이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증거이지만 천문학에서 하나의 해석이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더 많은 관측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웹 망원경과 다른 관측 장비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이 그림은 더 정교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점이야말로 과학의 가장 정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모름을 향해 아주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함께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단순한 모순에서 출발했습니다.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이 어떻게 별처럼 빛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블랙홀이 사실은 구멍이 아니라는 것, 그 빛은 블랙홀 자체가 아니라 그 바깥에서 사라져가는 물질들이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그 빛의 정체를 이해하는 것이 우주 초기의 거대한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아주 깊은 교훈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둠과 빛을 서로 정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은 것과 밝은 것, 삼키는 것과 내뿜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이 기묘한 천체는 그 둘이 사실은 하나의 같은 현상이 가진 두 얼굴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주에서 가장 어두운 존재가 바로 그 어둠의 힘 때문에 우주에서 가장 밝은 빛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전반에도 적용될 수 있는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정반대라고 규정하고 나면 우리는 그 둘 사이의 깊은 연결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서로 반대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갈래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발견이 시작된 지점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천문학자들이 웹 망원경 사진 속에서 뭔가 이상한데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데이터가 기존의 이론과 맞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것을 관측 오류로 치부하고 넘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성급하게 우주론 전체가 틀렸다고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아주 끈질기게, 아주 정직하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정직한 질문 하나가 결국 우주에서 가장 기묘한 괴물의 정체를 밝혀냈고 어쩌면 초대 질량 블랙홀 탄생의 비밀까지 함께 열어젖히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그 찜찜한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느낌을 절대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한 모순이야말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진실이 바로 그 너머에 숨어 있다는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희 파인만의 길과 함께 이 흥미로운 여행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저 어둠 속 어딘가에서 지금도 조용히 빛나고 있을 괴물들을 상상하게 만들었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놀라운 현실의 조각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